안녕하세요. 트리플 하임의 신진우입니다. 오늘 제가 한국 디지털 광고협회 요청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광고 및 마케팅 시장의 변화와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들이 어떻게 이 변화되어 있는 시장에 적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이걸 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클라이언트의 그 성공 사례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아주 디테일한 그 캠페인 운영 전략이나 아니면은 어떤 운영 방법, 매체 선정 이런 거에 대해서 속속들이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순서는 시장의 변화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게 어떻게 현재 이게 디지털 마케팅 시장 또는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업종별로 그 주요 한 두 개 업종 정도의 이 시장 변화에 대한 사례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 시장의 변화는 비대면이 되게 가속되고 있다. 네,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이 굉장히 파랑새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뭐 자료를 조금만 찾아봐도 금방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뭘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정도의 큰 타이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반대로 생각하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기. 그러니까 모두 다 이 비대면 시장이 가속화되면서 퍼포먼스에 집중을 한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뭐 남들과 반대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반대로 생각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인을 찾아봅시다라는 타이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원인이냐?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비대면 가속화되고 있어요. 코로나19, 코비드19 상황 이후에 사실 이제 원래 디지털 광고 시장이 확장되고 퍼포먼스 시장이 확장되는 거는 원래 흐름이었었는데, 그 흐름이 훨씬 더 이 코비드19 상황 때문에 가속화되었다.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이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 비대면 시장에서의 우리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 것이냐, 뭐 어떤 대응 방법을 가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반대로 생각하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로 생각하기가 뭐냐면, 이 퍼포먼스 마케팅 시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브랜딩에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인지 또는 브랜딩 위주의 광고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례는 뒷부분에 실제 클라이언트 사례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브랜딩이 비대면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브랜딩 광고라는 거는 어떤 이 전통적인 ATL 광고 이른바 4대 매체 중심의 어떤 인지 위주의 광고 시장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퍼포먼스 시장이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시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커지면서 디지털 광고, 모바일 광고가 이제 전체 광고 시장의 사실은 50% 또는 6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이 퍼포먼스 광고만으로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최근에 가장 그 이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 뭐 쇼핑 라이브나 라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라이브 커머스, 스마트 커머스 시장일 텐데요. 모두 다 상당히 많은 클라이언트나 이런 분들이 직접적인 그 고객들과의 직접적인 채널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이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의 특징을 보면 그럼 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모든 라이브 커머스가 다 잘 되고 있느냐? 물론 잘 되고 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많고요. 그다음에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긴 하지만 그게 다 잘 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그 중에서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라이브 커머스 상품들을 보면 두 가지 커다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 일단 성공을 하는 제품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알만한 제품이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나 저 제품 들어봤어, 저 브랜드 들어봤어, 또는 저 제품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는 알아, 그리고 저게 나에게 필요한 제품이었어, 이런 소비자들의 필요와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인지, 그게 결합이 되었을 때 그런 상품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갔을 때 성공을 하더라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브랜드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A를 투입하면 B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퍼포먼스 마케팅 시장에서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한 퍼포먼스 마케팅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인지도를 높이는 그 활동이 병행이 된 제품들이 성과를 잘 거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꼭 라이브 커머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요즘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는 성과형 광고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GFA 또는 카카오 모멘트, 이런 또 뭐 구글 상품은 대부분 이제 성과형 상품들인데, 이 성과형 광고 상품에서 효과를,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또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의 제품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브랜드가 받침이 되는 제품들이 성과가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광고 시장에서 검색 광고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퍼포먼스 시장과 최근에 이제 성과형 DA 또는 성과형 광고 상품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상품들을 굳이 이제 나눠서 비교를 해보자면, 검색 광고 시장에서는 사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검색 광고 시장만큼 성과형 광고 시장에서 그게 그 비율이 그대로 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 케이스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러면 이게 좀 업계에서 다 평균 데이터 다 취합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 검증도 다 되고 대부분의 광고 상품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론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니에요. 이게 저도 저희 회사에서 그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대체로 이런 패턴을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게 지금 절대적인 뭐 이론적인 진리는 아닙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조금 더 부연을 드리면, 이 성과형 광고 시장에서의 성과를 높이려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그 제품 또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가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라이브 커머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브랜딩 광고를 병행하는 경우가, 심지어 TV까지 연동을 해서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11번가나 이런 그 커머스 플랫폼에서 라이브 커머스나 라이브 방송을 할 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제품이나 그 제품의 그 효능 효과, 아니면 그 제품의 설명에 대해서 미리 상당히 브랜드 광고를 진행을 하는 패턴을 보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말씀드렸던 브랜딩이 어느 정도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반대로 생각하기 부분이고요. 라이브 커머스가 좀 더 활성화되려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격이 싸야 돼요. 지금 수많은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 직전에 모바일로 검색을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거에 관련된 데이터도 해외에서 발표된 사례들을 잠시 후에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아는 제품이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가 된다, 라이브 커머스에서. 그러면은 그 상품은 흔히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중간 이상의 아주 좋은 성과를 가져오더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최근에 비대면 시장에서의 각광받는 이 플랫폼 또는 이 마케팅 채널을 활용을 하실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한 가지는 브랜딩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 그 제품이나 가격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는 이슈는 최근에 통신 3사들이 모두 다 커머스를 하고 있죠. 아마 SKT든 KT든 LG 플러스든 가입돼 있으신 분들이 아마 그 문자 메시지로 그 커머스에 관련된 안내를 많이 보고 받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옵트인이 되어 계신 분들에 한해서지만, 그 제품들의 기본 전제 조건이 최저가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 시장에서 구매를 했을 때 가장 저가의 패키지이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 제품 패키지를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이제 많아지는 거인 거죠. 물론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지금보다 더 크게 확대되면은 유통 채널별로, 물론 오프라인 유통 채널인 뭐 마트나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거와는 별도의 패키지가 구성이 돼서 이 비교가 좀
그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제품이나 자사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저가의 상품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증명을 할 수 있어야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텐데요. 이게 그대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의 변화에서 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라는 부분이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원인을 찾아보십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원인을 찾아보자. 어떤 원인을 찾아보냐라는 얘기냐 하면은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 이미 수년 전부터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빅데이터라는 거는 이게 과거에 실제로 운영이 됐던 집행이 됐던 뭐 광고 오면 집행이 됐던 데이터일 거고요. 아마 소비 패턴이거나 소비 관련된 데이터면은 실제로 이제 구매나 이런 게 종료된 다음에 그 모든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과연 이게 앞으로 이제 제품 기획이나 아니면 이제 마케팅 기획을 했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를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 다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원인을 찾아보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빅데이터에서 나온 결과가 과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마케터의 지금 이 웨비나를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이나 광고 마케팅 또는 이제 그 기업체에서 이제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들일 텐데 우리 마케터들의 숙명 중에 하나가 Why입니다. Why. 왜 그러느냐. 자, 이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값이 도출됐다고 하면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빅데이터만으로 Y를 이 원인을 추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뭐 요즘 나온 얘기는 아니죠. 이미 나온 지 뭐 꽤 몇 년 된 얘기입니다만 스몰 데이터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스몰 데이터는 뭐냐 하면 매일경제의 그 설명을 보면 스몰 데이터란 개인의 취향, 필요, 건강 상태, 생활 양식 등 사소한 행동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매일경제에서 이제 그 스몰 데이터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건데요. 스몰 데이터에 대해서 그 가장 많은 얘기를 했던 스몰 데이터라는 책의 저자는 마틴 린드스트롬이라는 분이 이제 그 스몰 데이터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빅데이터는 과거의 통계 자료를 수집한 정보다. 반면 스몰 데이터는 기업의 미래와 기회를 상징하는 하얀 도화지와 같다. 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몰 데이터는 원인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이유를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반면은 이제 빅데이터는 연관성을 찾는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가설 또는 가설을 세워가는 이제 가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가설을 세울 때 도움을 주는 부분이 바로 스몰 데이터라는 부분이죠. 스몰 데이터 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마틴 린드스트롬이라는 분은 이제 소비자들,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의 방문을 해서 뭐 가정에 직접 찾아가든지 아니면 회사로 찾아가서 그 심층 면접, 인터뷰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우리 제품을 구매를 한 거고 어떤 이유에서 그 제품이 어떤 효용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샘플 사이즈잖아요. 샘플도 아주 작은 샘플입니다. 빅데이터에 비하면은 아주 작지만 이 소비자가 왜 우리 제품을 구매하고 우리 제품의 어떤 효용에 대해서 그 관심이 있어서 또는 그 매력을 느껴서 구매를 하게 됐는지를 그 접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스몰 데이터의 분석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 이어서 말씀드리면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양은 크지만 원인 분석에 대한 이제 정확한 정보가 이제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단점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통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분석하는 게 전문 분석가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 이 빅데이터에서 나온 결과값들을 보고 이제 가설을 세우는데 그렇게 해서 가설을 세우지 말고 스몰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을 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장황하게 말씀을 길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심플하게 생각하면 스몰 데이터, 우리 고객의 특정 고객, 뭐 페르소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한두 명의 고객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사람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 제품 또는 우리 서비스의 장점이나 어떤 매력도 때문에 구매까지 이루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가설을 몇 가지 세워보라는 거죠. 그 가설을 몇 가지 세운 거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이 결과값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스몰 데이터를 통해서 세운 가설이 맞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앞으로 이제 회사의 전략 방향이나 제품 개발이나 기획 이런 거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스몰 데이터라는 게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뭐 빅데이터만큼 중요도가 널리 퍼져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예,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이 원인을 찾는 노력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마케터의 숙명 또는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Y에 대해서 찾는 그 여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담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봐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시장의 변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퍼포먼스 시장, 비대면 시장에서 이 브랜딩이나 어떤 제품에 대한 인지, 서비스에 대한 인지가 더불어 중요해진다는 점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 그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나 제품이 그 시장에서 소비가 될 때 그 소비가 되는 궁극적인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는 부분들, 이게 코로나 시대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오늘 소개를 두 가지를 해봐 드렸습니다. 예. 그 이제 사례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가치 소비가 아주 중요해졌어요. 가치 소비 아시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그래서 나에 대한 투자 또는 우리 가족에 대한 투자, 우리 가정 또는 우리 집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났죠. 그건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 소비가 굉장히 이제 중요성이 대두됐는데 제가 오늘 이제 예를 들어 드릴 업종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요, 건강기능식품 업종이에요. 건강기능식품 업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실 이제 건강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해지면서 그리고 그 나와 우리 가족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건강에 대한 그 니즈나 이런 게 관심도가 증가를 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사례로 말씀드릴 게 하나는 건강기능식품이고 하나는 명품 시장입니다. 명품 시장은 사실 디지털 광고, 디지털 마케터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메인 카테고리가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매스 타겟팅, 그러니까 이른바 다수의 군중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는 광고주였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그동안 디지털 그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방송 플랫폼을 활용하는 명품 광고주들도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들보다는 사실 이제 뷰티 쪽에 치우친 어느 정도 치우친 경향이 좀 컸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사례로 말씀드릴 업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기능식품이고요. 하나는 명품입니다. 자, 건강기능식품을 먼저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 시장의 변화에 있어서 그 가치 소비가 커지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증이 생겨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브랜딩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요, 재밌는 게 브랜딩 관련해서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물론 정관장이라고 대표되는 정관장 제품으로 대표되는 그 KTNG 상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업계에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건강기능식품이 나오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기업분들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스타트업들도 새로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브랜드에 관련된 절대 강자가 없는 시장이니까 브랜드 광고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근데 재밌는 건 코로나19 이후에 이 건강기능식품의 마케팅 상황을 보면은 브랜딩 광고에 물론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행해서 컨텐츠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인 그 시장의 이제 인지도가 아주 높은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 그러니까 이 제품의 효능 또는 성분 이거에 대한 효과 게다가 이제 식약처의 제도적인 그 제한으로 인해서 설명할 수 있는 문구나 이런 게 아주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량이 몇 프로 이상이 돼야지만 그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함량이 미달이 되면 그 효능을 아예 언급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단순 브랜딩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콘텐츠 마케팅에 아주 치중을 하고 있는 그 업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자사가 가지고 있는 온드 채널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SNS가 됐던 아니면 자사 홈페이지가 됐던 이 아니면 블로그나 이런 기타 그 채널들을 온드 미디어를 통해서 자사 제품의 이 뛰어난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굉장히 많이 붙이는 거죠. 단순히 브랜드만으로는 이게 접근이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거. 재밌게도 대기업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 대기업 제품을 안 보이게 노출시키지 않고 제품 브랜드만 노출을 시킨 경우도 아주 많은 시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떤 대기업에서 뭔가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이게 제품에 대한 그 신뢰도가 같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대기업 브랜드를 감추고 대기업 브랜드를 감추고 CI를 감추고 BI만 좀 강조를 하는 그런 형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형태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광고와 더불어서 콘텐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마케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 어떤 그 제품, 어떤 기업은 파워링크의 랜딩을 자성 페이지로 떨어뜨리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회사는 뷰티 업종이나 몇몇 그 다른 업종에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몰이나 종합몰, 그러니까 뭐 SSG.com이나 아니면 롯데닷컴 아니면 이제 오픈마켓이나 소셜마켓으로 이제 랜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자사 블로그나 아니면 온드미디어 쪽으로 랜딩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상세 소개를 볼 수 있게끔 그 제품 상세 설명에서의 콘텐츠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비교적 재밌게 만들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례로 설명드릴 게 이제 명품 광고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쪽에서 명품 광고가 늘어나진 않았어요. 명품의 브랜드 광고가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명품은 그동안 어디에 광고를 했죠? 보통 이제 럭셔리 매거진 또는 공항이나 이런 이제 해외 그 면세점 매출을 높이기 위한 그쪽에 광고를 많이 집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일단 공항에 사람들이 가지를 않죠. 그래서 최근에 명품 광고들이 어디에 광고를 집중을 하고 있냐면 OOH, 그러니까 5개 광고에 좀 광고를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5개 광고, 디지털 5개 광고,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보통 이제 분류가 되는 디지털 5개 광고에 이, 이 매체들의 해상도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명품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돋보이게 되는 그런 그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이게 이제 디지털 마케팅 쪽에서 설명을 드릴 내용이냐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트렌드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명품 광고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전체 광고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몇몇 뭐 샤넬이나 뭐 이런 유명한 제품들이 가격을 계속 올리는데 올리는 사이클이 점점 짧아져요.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는 뭐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품 가격을 상승을 시키는 게 이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제품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디지털 광고나 이런 퍼포먼스 영역의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광고를 했던 뭐 매거진이나 아니면은 다른 5개 광고 채널에서 지금은 이제 시중의 5개 광고 채널을 활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서울 시에서 뭐 따지면 이제 강남구나 서초구 쪽의 5개 광고에서 명품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명품에 대한 가치 소비를 나를 위한 가치 소비가 증진을 되면서 명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한 거고요. 명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 명품에 대한 거에 대해서 뭐 명품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만 그 제품군에 대해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인지 광고를 할 필요는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는 4대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5개 채널들을 많이 활용을 하더라. 심지어 이 법적으로 허가되어 있지 않은 광고, 불법 광고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건물에 래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건물 외벽을 통한 광고가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지자체별로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광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비교적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지만 그게
이 전통적인 채널이나 아니면 디지털 채널이 아닌 또 새로운 채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사례를 앞에서 말씀 한 가지 드렸고요. 마지막에 명품 광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게 저희가 디지털 마케팅 또는 디지털 광고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디지털 광고만을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 컨슈머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를 되게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런 두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가 굉장히 풍부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이제 미국 통계인 것 같은데요. 이 몇 가지 나왔던 통계 자료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 검색, 그러니까 검색, 이제 디지털 광고, 퍼포먼스 광고 마케팅에서 이제 검색 광고의 비중이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검색 광고에서 자연 검색, 그러니까 오가닉 서치와 검색 광고, 서치 헤드의 사이에서의 이제 연관성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웹사이트 트래픽의 53%가 자연 검색, 그러니까 오가닉 서치에서 발생을 한다. 미국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소비자의 거의 3분의 1이 매일 자기 주변의 동네 비즈니스를 검색한다. 그게 뭐 비즈니스 형태가 뭐가 됐든, 뭐 맛집이 됐든, 아니면은 그게 뭐 어떤 제품 구매가 됐든, 당근 마켓이 됐든, 어쨌든 그 검색을 한다라는 거죠. 검색 이용자의 99% 이상이 검색 결과 첫 번째 페이지의 링크 중 하나를 클릭을 한다.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니까 좀 재밌긴 하네요. 검색을 통한 자연 유입은 소셜미디어로부터 유입된 자연 유입보다 10배 더 많다라는 얘기도 있네요. 그리고 구글 검색의 95.88% 이상은 4단어 이상의 검색 결과 검색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머문 시간이 3초 증가를 하면 검색 순위가 한 단계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2025년까지 인터넷 사용자의 72.6%가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웹에 액세스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죠. 쇼핑객의 53%는 직원과 대화하기 전에 모바일에서 검색 수행한다. 이건 오프라인 쇼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핑객이 심지어 그 매장의 점원과 얘기하기 전에 53% 정도는 모바일에서 검색을 먼저 해본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CTR 평균 검색 광고 클릭률은 3.17%이다. 평균 CTR이 그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구글 에즈 검색 네트워크의 이제 평균 전환율은 4.4%. 가장 높은 전환율은 자동차 업종인데 7.96%. 가장 낮은 전환율은 의료산업으로 2.77%라고 한다. 재밌네요. 태블릿을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객의 전환율이 3.32%인데 데스크탑 2.1%, 스마트폰 2.01%보다 쇼핑객은 유사하나 전환율이 높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의 클릭의 71.5%는 모바일에서 발생을 한다. 자연 검색은 웹 트래픽의 53%를 유도하지만 유료 검색은 27%만 유도한다. 물론 당연히 이제 자연 검색이 서치 헤드보다 효율이 더 좋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 이렇게 이제 데이터로 나오니까 좀 재밌긴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요, 그 해외에서 이제 발표된 자료를 이제 좀 모아가지고 한국의 SEO 담당자들한테 이제 좀 보기 쉽게 정리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건,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상황이 되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앞으로 어떤 마케팅 전략을 기해야 되고 이런 세세한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마케터로서 시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결국은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Y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 아닌가. 과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Y에 계속 집중을 해봅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